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에 각각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준비 서면을 이달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도 굳건하게 밝힌 상황인데요. 따라서 3월 초에는 탄핵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떤 전술로 판을 흔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중한 이런 국면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을 모시고 최근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성북 이런 거 안 해요? 네, 전통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좀 모시려고 했는데 늘 바쁘셔가지고 또 대변인 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잘 짬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주어지는 업무들이 있어서 네. 물론 대변인 이제 당 대변인 세 분이 계시고 원내 대변인도 이대정 대변인 저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이지만 기자들은 그거 잘 가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번 날도 따로 정해져 있지만 당번 날이 아닌 날 취재를 전화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보 업무 이런 부분들에 좀 치중하는 게 있고요. 또 탄핵 국면이다 보니까 공보 업무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뭐 박원순 시장 문제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국회의원이면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네. 일반 서민들이 다 바쁘게 사시듯이 국회의원들 역시 그런 범주 속에서 좀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기동민 의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우측 상단에 오마이TV 3355 카카오톡 서비스 저희가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많은 메시지 올려주시고요. 기동민 의원께 궁금한 점, 묻고 싶은 점, 응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팍팍 쏴주세요. 그리고 친구로 연결하는 거 그것도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저희가 전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네, 네. 이용을 하시는데요. 네. 스윗팽님께서 프랑스 파리입니다. 예, 덕분에 실시간으로 한국 소식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몇 달째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뭐 싱가포르, 파리, 오스트리아, 유학생, 필리핀 정말 해외에 나가 계시는 교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성안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뉴저지입니다. 이렇게 네, 의견을 네. 주시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의견이 많아서요. 저희가 조금 더 차분히 진행을 하면서 또 진행을 그만큼 걱정들이 많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섬겨야 되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포들, 동포들 이런 분들 역시 정말 그 엄동설안에 네. 추운 손, 언손 잘 불어가면서 호흡 불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의 늪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정말 크셔서 네.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올해는 정치가 좀 제대로 서가지고 네. 이게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정치가 제대로 서서 국민들을 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네. 더불어민주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인사로 먼저 올립니다. 네. 이걸 어떻게 케이사스님인가요? 목소리에 꼴 들어 있다. 무슨 말이죠, 여기? 지금 유튜브로 예. 많은 시청자들, 애청자들께서 네.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네. 브라질이다. 목소리에 꿀 들어 있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KSL님께서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기동민 네. 의원님 힘내세요. 이런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와 기동민이다.
네.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좋네 이런 말씀 주시고 저도 계시고. 한때는 얼굴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드님이 예, 뭐 아들하고 비교되면서 이제 뭐 그 외모 이런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얼마 전에 성북구에 있는 신년 할애회 가서 제가 네.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을 했어요. 정말 새롭고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성하겠다. 네. 이랬더니 나와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엄지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나의 연설에 또 감화를 받으셨구나 그랬더니 목소리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컨텐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연설문을 쓰느라고 고생을 하셨겠어요. 다 필요 없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사람. 그렇죠. 근데 목소리도 좋고 기왕에 얼굴도 잘생기면 더 좋죠. 기동민 의원님 말투, 목소리, 자세 참 듬직한 분이십니다. 마한서동님 뭘 좀 깔아놓고 오셨나요, 지지자들을? 바짱 출연하신다고? 제가 몸무게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고요. 네. TV에 출연하면 네. 얼굴이 커서 화면이 꽉 찬다 이런 칭찬을 즐겨봤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기동민 의원님 모시고 지금 기분 좋게 인터뷰 출발할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 의견 주세요. 제가 속속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12차 변론기를 네. 종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하면 무려 2배 네. 넘게 변론기를 열고 있고요. 아무리 형사재판 성격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들어준 거 아니냐 네. 이런 국회 측의 불만도 있는 걸로 압니다. 네. 23일까지 준비 서면 끝내라. 네. 종결합시다. 예. 이런 선언을 한 셈인데요. 이런 예. 헌재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재 역시 가장 보수적인 집단 가운데 한 그룹일 수 있지만 네. 저는 검찰과 법원이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헌재 역시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건이 네. 국민들의 생활에 미칠 문제,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들을 내리겠지만 네. 국민들의 여론에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헌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 입장에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닙니다만 네. 최대한 좀 불편부당하게.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측이든 네. 반대하는 측이든 이후에 결정이 났을 때 네.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명분들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말 3초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 시점이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 말에 퇴임을 했는데 네. 그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건 네. 좀 급한 거잖아요 느낌상. 네네. 근데 이제 2월 탄핵이 날아가면서 혹시 이거 헌재가 너무 보수적인 의견에 입김에 휘둘리는 건 아니냐라는 국민적 걱정이 저는 있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23일까지 모든 네. 의견을 종합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네. 3월 13일, 그러니까 이정미 헌재 재판관 대행이 네. 사임하기 전까지는 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다는 저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역으로 보면은요. 이런 객관적인 이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주목하는 건 역시 3월 13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3월 13일만 넘긴다면 네. 헌재 재판관이 이제 7명으로 줄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안정성 자체가 좀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또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네. 이정미 재판관이 사임하고 나면 어떤 뭐 한 사람의 재판관이 사임을 해서 네. 뭐 이렇게 이 구성원 자체의 안정성을 네, 확보하지 네.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대통령과 그 이 대리인단은 3월 13일을 넘기는 걸 네. 지상 과제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 하나와 두 번째는 철저하게 네. 국민 상식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네. 그래도 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형식에는 안 맞지만 기자간담회를 급히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정규제 TV라는 네. 낯선 인터넷 매체 네. 출석 출연을 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다든지 이런 게 봤을 때 딱 전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3월 13일을 넘기는 것과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지지층들을 격발시키는 것, 격동시키는 것 네. 이런 것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쪽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상식의 눈높이로 보면 네.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5천만 국민을 대리해서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 보겠다. 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찍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피의자 박근혜. 그래서 개인적인 대응만 하는 네. 이걸 이렇게 길게 끌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네. 이 사건의 진실이 일단이 밝혀질 때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이 포장이 벗겨지고 네. 날 것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할 때 네.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이 장밋빛 전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진 않을 거다. 그래서 본인이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네. 권좌에서 물러나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 토대는 만들어 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이 전망들이 한쪽에서 있었죠. 네. 그때 그랬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지금 피고인 박근혜 피의자, 대통령 피의자. 아직 피고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거의 앞서가시는데. 기정사실화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와 살아온 역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하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직분에 좀 주목한 그런 전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단 한시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뜻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족까지 잘라내고 본인의 살 수 있는 방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박근혜 거잖아요. 대통령이라고 저는 안종범, 생각합니다. 정호성이 하고 나는 안 했다. 네, 난 그렇습니다. 모른다. 네. 이건 최순실 씨가 한 거지 나하고 관계 없다. 난 10원 한 장 내가 개인적으로 챙긴 거 없다. 네. 뇌물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너무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변인 네. 브리핑이나 논평을 하다가 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어가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어떨 때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 안타깝다. 예. 분노가 치민다. 예. 너무한다. 예. 해도 너무한다.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쓸 단어가 없어서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네. 정치적 선택과 판단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도대체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어떻게 공격을 해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네. 그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네.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곤혹스러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직 검사들은 오히려 쿨하더라고요. 아예 그 범단, 그러니까 딱 저 사람 지금 피의자예요. 자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피의자 박근혜로 딱 규정을 하셔야지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매우 점잖은 아주 품격 있는 기준을 들이대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검사 출신들은 대부분 그냥 범죄 집단이고 피의자고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보면 쿨하다. 그렇게 구분해라. 뭐 자꾸 이렇게 점잖은 용어로 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들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전직 검사분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말씀 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근데 예. 일반 피의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 지금 직책상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대통령 기거하고 있는 청와대를 소도처럼 네.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법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악용 나- 정도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유리할 대로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고요. 네. 좀 진짜 이것도 참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지친데 네. 이런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 청와대 수석들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청와대 경호팀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황교안 총리라든지 아니면 황교안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방도들을 다 했으니 이제 좀 내려놓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니까. 끝까지 옹호해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분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정부 때도 뭔가 소신과 원칙 이런 네. 부분을 지켜나가다 예. 뭔가 충돌이 있었고 예. 뭐 또 그런 걸 박근혜 정부에서 높이 사가지고 장관까지 이렇게 네. 시켜놨는데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닌데 네. 이런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꼬라지가 하는 행태가 예, 예. 과연 이게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뭘 한두 개를 받아들이고 또 나머지를 뭐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고 이랬기 때문에 버티나기 좀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용기 있게 발언하고 소신 있게 행동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통일부 장관이 자기 장관이었지만 통일대박이라는 말 듣지도 못했다는 거고 조인선 장관 그랬잖아요. 대면 보고 하지도 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아무리 뭐 영혼 없는 공무원 이렇게 막 질타도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네.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그 관료 집단이라는 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정도면 고위 관료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 저는 네. 이번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적 비판과 질타를 받지만 네. 그 중에 탑 3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네. 그 첫 번째가 저는 그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두 번째가 우병우 전 수석. 세 번째가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조윤선 전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들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뭔가 최면을 걸어서 네. 진실을 감추고 그리고 거짓이 진실인 양 포장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조윤선 장관이 예를 들어서 상임이라든지 네. 청문회장에서 네. 의원들의 질의에 의원님께서 1000번, 네. 10,000번을 물으셔도 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조윤선 장관이 저 정도 얘기하면 네. 조윤선 장관은 진짜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 최면을 걸어서 국민들을 속여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좀 이렇게 답답하고 분개스러워서 제가 이제 입법조사처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네, 네. 이렇게 이 상명하복 네. 좋게 얘기해서 위 상급자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영혼 없는 관료들에 대해서 뭔가 견제 정치와 통제 정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법을 하나 네. 만들었어요. 예. 영혼 없는 관료 처벌법 이러려다가 뉘앙스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예. 영혼 없는 관료 방지법 그래서 예. 이제 상관의 부당한 지시, 헌법과 예. 법률을 위반한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네.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어허. 이런 걸 이제 법안을 하나 내놨어요. 네. 뭐한 40여 분 그 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아마 토론들이 쭉 진행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 내놓은 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네. 최근에 내놓은 것인데 저는 뭐 그 법 하나가 뭐 매개가 될 수 있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에 가지고 있는 이 법의 맹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다만 하나 경종을 울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가장 큰 중심 중에 하나가 관료 집단과 관료 그렇습니다. 사회였습니다.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다 한번 네. 이 관료 사회에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네. 그분들은 관료 사회에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동력이기도 하며 때로는 심판의 대상이기도 네. 합니다. 이 양면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잘 활용하고 이분들이 정말 국민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서 권력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일하게 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경은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갈 수 있다. 물론 정권이 네. 선한 권력이 들어서서 관료들을 옥죄고 잘못된 부당한 명령들을 내려서 그분들에게
심적 고통과 잘못된 집행들을 강요하는 건 역시 없어져야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관료 사회 역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트럼프 지금 들어와서 단 몇 주 만에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의 헌법적 가치, 미국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고 법원이 저항해서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 나가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어떤 그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회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너무나 충실한 것이다. 우리 역시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이 뭔가 정말 힘들고 창피한 일일 수 있는 것이지만 천만 촛불이 보여주었던 그런 절제와 열정, 분노, 네. 또 그것을 그 분노에 그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무엇으로 승화시켜서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국민들을 믿고 한 단계 더 진전해야 될 그런 호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적폐청산, 친일부터 독재까지 이젠 좀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이것이 이제 천만 촛불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그 앞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것 안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실제 그 징후가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이른바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네.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네. 이를테면은 자유총연맹, 고엽제 전우회, 재향경우회 이런 애국단체 총협의회를 통해서 3.1절 총동원령을 내렸다. 네, 네. 100만 명을 모이게 해라. 네. 돈은 정경련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일단 이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 삼성 얘기부터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재벌 얘기들 네, 해보면 피해자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권력이 밑보이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관제 데모 그리고 어버이 연합 등 구구 단체 시위 자금을 염출하는 데 있어서 그 네. 기획을 함께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파견 나온 사람, 청와대 그리고 삼성그룹의 임원이 그 직접 정경련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액수를 배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3월 1일 이런 부분들도 물론 충심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애국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 충심 어린 애국 시민들은 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동원되고 노골적으로 조직되어서 그래서 어떤 권력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대단히 크다. 네. 저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 전 의원인가요? 네. 그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뭐 자체적인 재정과 여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데 근데 그런 어찌 보면 중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이 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시민사회의 한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동원이 되어서 일당을 받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나가는데 대단히 위험한 암적 요소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악용하는 측면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조직한 거죠. 거 예. 아닐까? 이를테면은 옛날에 뭐 용팔이, 정식 네. 깡패 뭐 이렇게 네. 동원해가지고 반대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뿐이지 네. 그것과 본질 면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팔이하고 같다. 똑같습니다. 예. 오히려 더
더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네. 국민들에게 정말 명백하게 무엇인가를 잡아낼 수 있는 흔적이라도 남겼다면 네. 이것은 권력과 자본이 이 음막 뒤에 숨어서 네. 꼭 이 조종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더욱더 치밀하고 더욱더 정말 계획적인 이 범죄로 따지면 저는 용팔이 사건보다 훨씬 더 극악스럽고 악독하고 그리고 네. 또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크나큰 범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용팔이 사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단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네. 그리고 뭔가 의구심이 있고 뭔가를 파헤쳐야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네. 다른 저는 그런 당연한 유추와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진심으로 청와대가 그것이 아니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네. 대국민 담화를 해야죠.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지원하고 억울한 당신의 입장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일수록 이렇게 정치적 논쟁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청와대가 해야 될 응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혀 뭐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독려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입니다. 주장한 바에 따르면 촛불보다 2배나 더 많은 인원이 지금 그 광화문에 나온다는데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갈 생각이 있냐? 촛불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촛불 집회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알고 뭔가 기획된 거대한 음모 속에서 나오는 네. 사람들이고 네. 그 미국산 쇠고기 촛불 때처럼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애국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대한민국을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명분과 네. 그리고 또 그 대의 정의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이 촛불과 그리고 그 태극기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 정말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한번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태극기를 모독하는 모독하는 거죠. 거죠. 대한민국 5천만 네. 국민의 상징인데 그걸 어떻게 이 범죄자 이 집단의 어떤 네. 그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치환시킬 수 있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의 눈에는 아마 그 현실만 보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2배가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2배가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된다. 제가 탄핵으로부터 구출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2배가 모여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해석을 그렇군요. 해보면 네. 그래야 본인이 권좌를 유지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남은 임기 동안 또 다른 네. 새롭고 정의로운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보다는 네. 자기들만의 대한민국들을 만들어서 다음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춥지만 네. 힘들지만 네. 일당 줄 테니까 나와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전뭐 2배 이상의 사람들을 조직해야 예.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어찌 보면 정교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태극기를 사실상 모독하고 범죄 집단의 무슨 상징인 것처럼 쓰는 것 자체도 좀 국회에서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저는 언론이 태극기 집회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모든 것을 이제 법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네. 그분들 역시 어찌 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을 네. 뭐 불허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죠. 네. 다만 그것을 규정하고 네. 그리고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주시는 건 저는 정말 과도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맞불 집회라고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비교가 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수나 수로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네. 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게 그 가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것하고 이거는 부정부패 범죄를 단죄해야 된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불로 양측에 똑같은 등가성을 놓고 취급할 수 없는 의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가끔 언론이 네. 지나치게 또 객관적 균형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네. 비교할 수 없는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형식 네. 이런 부분들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끼워 넣음으로써 마치 기계적 균형을 이루어나기고 그리고 회사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취해 나가는 거는 저는 뭐 객관적인 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팟짱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 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 맨날 공정, 뭐 기계적 균형, 뭐 이런 기자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 균형 감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무 때나 균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가치 중립적인 판단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또 좀 대변인으로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도 그렇지만 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탄핵 기각을 선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에도 많이 나오라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손범규 변호사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새누리당에 탄핵 기각 TF를 꾸려라. 그리고 이것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헌재 출석도 30분이나 늦게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표준말로 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다. 전라도 어이가 말로 없네. 하면 네. 전라도 말로 하면 얼척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 돼야지 이게.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역시 저는 대통령이 그런 태도와 그리고 대통령을 대리하는 헌재 대리인단의 주장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이 보수 우익 단체들의 어떤 집회에서 나오는 주장 이런 부분들에 네. 상당한 정도로 경도되어 있고 그것을 현실로 믿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새록새록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거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높지 못했거든요. 근데 임명진 목사 들어가셔서 어느 순간 저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명 정도 당원권 정지시켜 놓고 네. 이제 새누리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임명진 위원장이요? 예, 임명진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 예, 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이력으로 비춰보면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정치화되었다. 그리고 급격하게 대선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탄핵을 그분들도 반대는 하겠지만 네. 탄핵이 그러면 막을 수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걸 알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흐름들을 어떻게 정치화시켜서 네. 이후 대선의 과정 속에서 개입력들을 훨씬 더 높여나갈 것인가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네. 저는 노골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서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네. 바른정당으로 한 30여 분 이상이 나갔지만 제가 바른정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네. 현실 속에서 뭔가 이 지금의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나마 그런 이 집단조차도 나가버림으로써 새누리당이 뭔가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네. 양심적인 보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약간 반성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은 그런 탄핵 반대 세력들과 궤를 같이 하는 청와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지도부의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인데. 그러니까 그 참 이 다른 당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요. 네. 자유한국당을 줄이면 자유당이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한국당이라고 부르라고 주장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당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불러줬습니까? 우리 당이 열린 우리당이 했을 때 우리 네. 당으로 불러달라 그랬더니 뚜껑 열린 당, 열린 당, 열린 당도 아니었어요. 여루당 뭐 여루당. 그렇게 맞아요. 막 조롱하고 조소할 때가 언젠데요. 네. 자유당으로 저희들은 부르겠습니다. 네. 자유당을 막 이렇게 빨리 부르다 보면 자유당 잔당 그러다 잔당이 돼요. 예. 잔당이 돼요. 잔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잔당으로 네. 끝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네. 잔당으로 끝날 수가 있다. 네, 자유당,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결국 잔당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이게 뭔가 약간 그 예지적 능력에서 나온 표현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몇 차례 TV 토론 나가서 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이 소위 말하는 내부의 당규를 여야 공이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선거구에 네.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럼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시도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착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대선에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재선거이지만 후보를 내지 않는 결단을 해라. 그거는 최고의 정치 개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확 바뀔 거고 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당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야당이 우리가 권력 다 먹었어라고 안심하겠느냐. 엄청난 정치적 무게감과 이 대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역사적 범죄, 네. 역사적 과오 네. 이런 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 개혁 행위가 당신들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봐라. 네. 저는 진심 어린 충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첫 번째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두 네. 번째부터는 준비를 많이 오셔가지고 네. 그거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정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고 그러느냐. 정당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뭐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진심에는 별로 주목할 생각이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본인들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국민들은 새누리당 후보 그러니까 자유당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1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 내고 용서해 준 거니까 뛰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10%짜리 수준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건 과한 평가고요, 네. 후한 평가이고 후한 평가예요? 아주 이렇게 네. 시니컬하게만 말씀드려볼까요? 예. 황교안 대항이 아니라 네. 막대기 거기다 꼽아놔도 네. 10% 15%는 그냥 나와요. 황교안 아니라 막대기 꽂아도 15% 나온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샤이한 층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샤이 트럼프들이 좀 네, 많아서 네. 이런 대선 결과를 이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식자층들이 이렇게 예측하지 예, 못했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너무나 잘해서 40%의 지지층 이 여론조사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수 덜하고 국민들 민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건 거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수적인 식사층이나 보수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좀 쪽팔리다고 생각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탄핵이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네. 언제든지 결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 일부가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법정 용어도 아닌데 네. 하여튼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을 뭐 예를 들어 국정 운영을 잘한다가 한 뭐 30% 이상 나오는 게 있어요. 기본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아니 반기문 전 총장 네. 정말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다른 차원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이후로 쏠릴 데가 없잖아요. 유승민, 남경필 의원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럼 가장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황교안 대행에게 일정한 지지표가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심하게 막대를 꼽아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구도와 역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누리당에게 뭔가 민심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건 좀 너무 경관부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잔당으로 될 텐데. 정말 뭐 저는 해체. 한두 번 썼는데 지금 네. 장기적 굉장히 경험이 꽂혀요. 있으십니다. 예. 잔당 혹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10% 15% 너무 그 과하게 평가를 해준 거다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 지금 국회가 5당 체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어찌됐든 교섭단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정당은 이제 4개 정당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컨대 황교안 대행이 그 출마를 결심하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출석을 하죠. 오늘 출석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야 네, 고심 끝에 네, 뭐 출석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국가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참
다시 한번 쓰게 얼척없다. 예, 예. 아니 여의도에서 네. 예를 들어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까지 네. 교통통제에서 가면 7분인데 네, 예. 그 7분 동안 예를 들어서 무슨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국회가 총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오지 않겠다고 하다가 네. 또 우리 당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뭐 준호만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근데 참 어이없는 게요. 어제 유일호 그 경제부총리에게 네. 만약에 황교안 그 이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 네. 유일호 부총리가 그 이 직책을 이어받게 될 텐데 네. 혹시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유일호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그 이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정치적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황교안 대행 역시 예. 제가 왜 아까 대행이라는 게 이 공식 직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법상에는 네.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명찰을 딱 이렇게 명패를 팠더라고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이렇게 되게 네,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그분이 뭐 군대도 안 갔다 오셨지만 네. 또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공동 운명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재였고 저는 정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계산과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과 노림수 가운데 본인이 가장 정치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 득점할 수 있는 시기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네. 뭐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할 공산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그리고 또 지지율에 취해서 또 뭐 지금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들을 별로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것은 황교안 총리의 마음에 달렸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반기문 그 이 전 총장을 옆에서 잘 지켜보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정치권의 론칭에서 잘 안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보셨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총리 그리고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를 공식적으로 가시화시킨다고 했을 때 기간이 네. 짧긴 하지만 네. 언론과 국민들의 혹독하고 가혹한 검증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박근혜 정부 원죄론 책임론 이런 부분들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과연 그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할까 저는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네.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네. 지혜롭게 처신하셨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제 대학 선배라서 아 그런가요? 이만큼의 일말에 무엇이 좀 뭐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그래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더욱 이 형식상 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일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예. 있습니다. 예컨대 황교안 총리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그 임명진 위원장에 따르면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김종인 의원이다. 이런 소문도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닙니다.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 속임수 정치거든요. 네. 위계 정치입니다. 예. 전부 다 위계 정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속임수를 써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네. 당 내부의 어떤 그 분열들을 재촉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바보입니까? 거기 몸 실을 리가 뭐 전무하고요. 네, 전무하다. 가능성 0%입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갈 가능성 0%다. 그리고 당 탈당해서 무엇을 하실 가능성도 저는 거의 0%라고 봅니다. 탈당 가능성도 0%. 그렇습니다. 네. 그분 역시 이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가 있는 분인데 그런 네. 이 얼토당토하는 선택을 할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정치 없애는 게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얼마 전에 또 그러셨어요. 썰전인가를 보니까 네. 그 전원책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실제 네.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제 그런 희망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밖에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정치권의 합법에는 금방 익숙해지시는지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선 출마 검토하고 있고 그 독일 다녀온 다음에 결정을 할 거다 입장을 밝힌다 이런 얘기는 하셨거든요. 뭐 전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에 뭐 구룡인가 하는 분들 계시더만요. 열심히 좀 이렇게
토로하셔서 네. 예. 좋은 후보들 만들어내시면 될 거다. 근데 절대 네. 하늘 아래 새로운 뚝 떨어지는 후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5개 정당이 전부 후보를 내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3자 대결을 해도 우리 당 유력 후보가 압도적으로 네. 승리하는 이런 여론조사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샤이한 층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샤이한 네, 네, 박근혜 네, 지지층들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인용이 되고 나면 국면은 저는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국면이 전환된다. 어떤 방식으로? 국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 그쪽도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거대한 이 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잘못된 뿌리를 거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역시 국민들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념과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겠죠. 유승민 후보는 공공연하게 새누리당과의 통합 후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단일 후보 얘기하고 있죠.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분들의 권력을 운영해왔던 속성상, 네. 특성상 저는 100% 단일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권은 분열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국민의당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완주할 것을 뭐 거의 공공연하게 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려 다야 구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예. 과연 지금 여론조사의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이 여론 지지층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건 그건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 대개혁과 대개조 적폐청산 이런 시대적 대의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 선거는요. 네. 늘 지지층들이 모여가서 3% 내지 5%의 싸움, 격렬한 싸움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려 다야 구도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광장에서 국민들은 승리했습니다. 4.19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87년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권은 통합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해서 선거에서 패배했던 것이 쓰라린 우리의 역사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역시 저는 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권 정말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예를 들어서 정의당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 대의에 복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유력 후보들 역시 네. 이런 어떤 이 냉정한 정치 현실들을 직시해서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기감의 발로가 실제 보수 언론 지면을 통해서도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샤이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박근혜 탄핵인 것이지 보수가 탄핵당한 것은 아니다.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새로운 모색을 통해서 재집결, 이른바 이제 보수의 그 새로운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 진영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정경유착의 뿌리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그 또다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방향은 경제계가 나서서 경총 뭐 등이 나서서 이른바 이제 작은 정부론을 또 이제 그러니까 큰 정부론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공공의 일자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세금을 또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기업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런 논리를 다시 또 만들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 끝나면 다시 이런 정경유착의 그림자를 다시 만들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조가. 그러니까 저는 그 논조가 왜 자신 있게 나오냐면 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유력 경제지의 그 뭐 유력한 간부들과 이렇게 자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이한 층까지 다 감안했을 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때는 반기문 총장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분은 조금 이렇게 성향이 진보적인 분이세요. 네. 당신들
맹신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절대 안심하지 마라. 이 판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당신들 내부의 판도 요동칠 수 있는 거지만 전체 국면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수가 또 다른 이름으로, 네.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형식으로 얼마든지 집결해서 다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들은 거의 뭐 100%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의 판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진중하게 얘기를 해주던데요. 저는 그런 분석이 터무니없는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5가지 개혁 입법안 가운데 재벌 개혁 요소가 상당히 있고 또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재벌 개혁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기업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거나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을 실패한 사회주의를 또 하겠다는 거냐. 뭐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또다시 종북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역으로 보면 이를테면 그 유력한 야권,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 교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가 아니냐. 유일호 부총리 어제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우리 당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예, 공약들을 예, 내세웠잖아요. 이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거 플러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서 이제 뭐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네. 전자투표제라든지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부분 개정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논리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차 하나의 어떤 그 이 블록들을 형성해가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국민적 위력에 네. 눈치를 보고 있었던 보수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언론들이 네. 언제든지 다시 본색을 네. 찾아갈 수 드러내면서, 있다. 예, 야권의 칼을 겨눌 가능성이 얼마든지 매우 그럴 높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우리 당내 경선을 하는데 이제 확고부동한 대세를 선점하고 있는 분이 문재인 후보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승력과 동력들을 가지고 맹추경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안희정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보도 언론에서 안희정 현상이라는 칼럼을 써요. 좋게 보면 그만큼 안희정 그 후보가 주는 매력과 특정 네.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본선에서 확장력이 있을 거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내부를 흔드는 거죠. 그런 정치적 목적이 저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희정 현상으로 주목하는 것은 보수의 또 다른 흔들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실제로- 아니지만 아니지. 그런 측면들이 분명하게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그 야권 내부에서 논란을 많이 네. 대연정 발언도 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논란을 많이 낳고 있는 그런 건데요. 네, 네. 어찌됐든 이 정치판이 그렇게 유리한 야권에게 유리한 구도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저쪽에 이제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2달 이제 앞으로 탄핵이 3월 초에 결정이 된다면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그 60일 안에 어떤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역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두 가지가 초미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네. 파괴력이 좀 그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각의 분석과 지적들이 있고 네.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뭐 불과 한 2~3%대에 불과하지만 네, 저쪽에서 만약에 단일한 후보로 떠오른다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네. 안보 측면에서는 사드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강경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내왔고 네, 네. 경제 관련해서는 뭔가 중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들을 끊임없이 제출해왔던 그런 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보수의 전형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사람이 저쪽이 후보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네. 상당한 정도의 확장력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심할 수 없는 예. 판인 거죠. 지금 보수 단일 후보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간다고 한다면 이른바 유승민을 지지하는 젊은층의 결합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그 자리를 안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TK가 네, 예, 그런데 TK가 유승민을 이를테면 끌어안는 전략으로 한다면 그 파괴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몇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탄핵이 인용되고 났을 때 대통령에 대한 처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사법 처리의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쪽이 격동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의 호재들이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네, 네,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되어서 네. 전체 국면을 요동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엄마 아버지 다 그렇게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네. 이런 식의 연민을 자극하면서 그런 측은지심이 언제든지. 100만 동원령을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여론 시장을 흔들려고 할 때 야권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분은 범죄자였고 그렇습니다. 피의자로서 재판에 넘겨진 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면 도대체 법치주의가 뭐냐? 이런 논조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내일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 총 집결하기로 했어요. 총동원령입니다. 예, 저희 파장이 매일 요구했습니다. 네.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안 보인다. 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파장을 보신 거죠? 보시고 결정하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상당한 빨리. 영향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오기로 하셨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어떤 이 촛불 민심, 국가를 네. 개조하고 적폐를 청산하다는 촛불 민심,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저희 당도 우리 당도 좀 아쉬운 것은 너희들이 먼저 선거 룰 정하고 선거인단 모집 일정 공개하고 이러면서 네. 탄핵보다 대선으로 올려갔던 거 아니야? 라는 지적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도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60일짜리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집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정제되어서 소리 나지 않게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임하는 어떤 우리 당의 자세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면서 네. 나머지 과제들을 네. 수행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예. 올립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집단지성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은 그 작년에도 탄핵을 앞두고 그 굉장히 긴 의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도부의 결정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됐나 취재를 해보니까 토요일 날 개별적으로 나갔던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네. 의원님들 단체 카톡방이 있다면서요. 네. 그 단톡방에 촛불의 민심들을 전하고 그 민심을 공유를 하고 그 공유된 민심을 의총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지도부를 움직인 이런 선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적인 기관의 의사 결정 시스템인데 최고위원회가 물론 공식적인 의결 기관이긴 하지만 네, 의총이 고비마다 뭐 길게는 한 4시간 내지 5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하루 종일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때로는 번복도 하면서 네네. 지금까지 잡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금방 말씀 주신 게 딱 맞고요. 광장에 나갔던 분들이 호된 질타를 받았죠. 너희들 잿밥에 너무 관심 많은 거 아니냐. 네, 탄핵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왜 대선으로 먼저 달려가고 있느냐.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를 따지면 탄핵이 우선인 거다. 탄핵이 있어야 대선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맞습니다. 호된 매서운 비판 받았고요. 팟짱뿐만이 아니라 광장 다른 곳을 많이 받았고 당이 그래도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얘기를 들을 줄 압니다. 네, 매 맞잖아요. 그러면 아파할 줄도 압니다. 앞서 나가서 더 함께 선도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훨씬 더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촛불 광장에서 1,0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네. 5천만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광장의 민심을 직접 듣고 민주당이 움직이고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 행렬을 우리가 쫙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촛불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빠짐없이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11시인데 지금 다음 분 와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요. 자, 이준표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인터넷으로 거의 매일 오마이TV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동민 의원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베리타스님, 이분 어디 계시는 분이죠? 이분 해외에 계신 분 같은데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민 총리도 국민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분 이제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훈서님께서 일단 목소리만으로도 국민 응원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요. TV 패널도 좋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쏙쏙 들어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지영님께서요. 라이브인가요? 정치의 정자도 모르던 제가 오마이TV 덕분에 조금 알게 됐습니다. 업무하면서 늘 듣고 딴짓하고 계시네요. 긍정적인 딴짓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사실 색안경 끼고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팟짱의 색깔 있는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팟짱 화이팅 네,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구지영님 그 정치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관심 안 가지면요, 우리보다 후진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게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제이정님께서는 저도 탄핵 반대 집회를 보수 집회나 태극기 집회로 부르는 것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친박 혹은 박사모 아니면 탄핵 반대 모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뉴욕에 30년 살고 계시대요. 제이정님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실과 거짓을 위해서 싸우는 오마이TV 기동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폴 마리님께서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신선한 대한민국 국기가 어버이연합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없는지 기동민 대변인님께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어요. 의원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정영준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정 도사님이 안 계시네요. 저희가 스카 요정, 버럭 도사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예. 계속했는데 오늘은 안 나오십니다. 제가 의원님 저 별명을 하나 빨리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겠습니다.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네요. 춘천에 계신 분 윤모 씨. 국회에 가서 호통을 좀 치고 싶습니다.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임명진 목사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목사는 말씀 연구, 기도, 신방을 잘해야 된다고. 제대로 합시다. 장경철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윤님께서요. 맨날 좀 한 발자씩 늦어요.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서가면 좋은데 왜 우리가 앞서가야 하나요? 질타하면서 저는 응원해요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아까 질문 나온 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화문 광장에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태극기를 드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 이 형식을 대표해서 이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대다수 국민들께서 그런 어떤 정신들을 유념해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광화문에도 태극기가 더욱더 펄펄 휘날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응원한다는 메시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다 못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짱돌님께서 존경하고 늘 믿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목소리가 내용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아침 뉴스 오마이뉴스를 시청하기 위해서 출석합니다. 여기 날씨는 눈바람이 약간 날리면서 바람이 약간 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어요. 어디 계신 분이신지. 경북 의성에서. 아이고, 의성에 눈 오나 봐요. 네, 예,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원님하고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기동민 의원님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지만 내용도 좋았다. 이런 의견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네. 방송을 합니다. 정치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팟짱이 저는 그 대한 언론의 지형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이 미디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그런 미디어의 흐름, 시민들의 흐름에 못지않게 정치도
그냥 양방 정도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내일 어디 계실 거예요? 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저기 촛불 집회 어느 대열 정도에 앉아 계실 거예요? 항상 중간 정도에 앉으 있습니다. 중간 정도요? 네. 예. 우리가 기동민 의원님을 중간 정도에서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같이 셀카 좀 찍어주시고요. 팟짱에 목소리도 얼굴도 잘생겼지만 내용도 좋았다는 말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